오늘 제가 이제 대사질환 할 텐데요. 좀 뭐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소하니까 우리가 뭐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하지만 그냥 그 단어들에 너무 저기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긴장해서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강 얘기는 아닌데 저희 제품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 헤어 제품이.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도 많으시죠? 제가 요즘 그 김유진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샴푸하는 방법대로 머리를 감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써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는 진짜 이런 제품들을 써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샴푸 잘 쓰는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쓰셨나요? 그 김유진 리더님이 한 10번에서 20번 펌핑하라고 하는데 벌써 다 놀라시죠? 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쓰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그렇게 써보고 나니까요, 머리를 샴푸를 하고 머리를 딱 헹굴 때 딱 모발이 2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만족하면서 쓰면서 무슨 생각을 진짜 했냐면, 아,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구나. 누가 1번 펌핑하라 그랬어요. 누가 3번 펌핑하라 그랬어요. 누가 20번 펌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게 하려면 생필품 소비를 늘려야 된다. 다른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필품의 소비를 늘려야 돼요. 샴푸 한 달에 1통 쓰면 어때요? 우리 클리닉 가봐요. 그러면 클리닉에서 이 모발하는 클리닉 얼마예요, 여러분? 근데 샴푸 하나로 된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질환이에요, 오늘.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이런 곳에서 사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전반적인 거를 새로 다시 배우는 느낌이에요. 샴푸 쓰는 것부터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까지. 아프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 약국 가거나 병원 가시죠. 우리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왜 아픈 거죠? 약을 안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먹을 걸 먹어서 아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아픈 건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우린 그냥 그걸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저는 이곳에서 영양 관리, 건강 관리 같은 걸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이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은 인생의 성형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새로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대사에 관한 질환인데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다 쉽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대사란 뭐냐면 여러분 살아 계시죠? 살아 있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뭐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는 이유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여러분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굶을 수 없어요. 그렇죠? 기운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지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에너지를 낼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기초 대사, 심장이 뛴다든지 위가 연동 운동을 한다든지 장이 연동 운동을 한다든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에너지도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음식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이 음식이 들어가서 에너지까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사라고 한다. 네, 그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죠. 위로 가면 위는 단백질은 한번 살균하고 그리고 위산이 내가 먹은 음식을 암죽처럼 아주 잘게 쪼개주죠. 그래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소장엔 육모라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육모의 구멍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내죠. 자, 그럼 간으로 보내면 포도당, 아미노산, 막 지방산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어디로 보낼까요? 세포로 보내요. 네, 그럼 세포가 그걸 받아서
그 원료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게 뭐가 되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돌아야 우리가 먹은 걸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대사예요.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그 원료들을 세포가 태울 수 있게 세포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혈액이 하는 일이에요. 혈액은 계속 돌잖아요. 심장에서 나와서 계속 이 대동맥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동맥으로 나와가지고 혈액 안에 뭐가 있냐면 산소랑 영양소가 있어요. 그 영양소를 다 세포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걸 읽었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혈액은 우리 몸에 있는 고속도로. 예. 세포는 여러분이 사는 집.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도로. 골목길은 모세혈관이래요. 그러면 차량이 내가 받을 제품을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태울 에너지의 원료를 이제 배달하는 거죠.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냈는데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차가 너무 막힌다든지,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받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가 좀 아까 보셨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네. 위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위에서 이제 잘게 쪼개줘야 되잖아요. 암죽처럼 만드는데 그때 위산이 나와요. 위산이라는 게 잘 나와서 이걸 잘 쪼개줘야 되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오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장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장이 진짜 소화기관이에요. 장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 하나는 흡수하고 난 나머지를 잘 배출하는 거. 흡수와 배출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는 잘 흡수하지 못하고 내보내야 될 건 가지고 있어. 그 문제죠. 네, 그러면 그게 장의 문제잖아요. 이 대사 과정에서 영양소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왜 잘 빨아들이지 못할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이 뭐죠,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이걸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모든 몸에 필요한 세포에 에너지를 다 줄 거 아니에요. 원료를 다 줄 텐데 어떤 건 많이 먹고 어떤 건 적게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세포는 너무 과잉으로 넘치고 어떤 세포는 계속 굶게 될 거예요. 굶게 되는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세포는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은 모여서 장기, 위, 장, 간, 폐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근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 그럼 조직의 기능도 떨어지겠죠? 결국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된다든지, 네, 장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여러분이 뭘 많이 드시죠? 네, 저도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은 특히 이제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도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예요. 뭘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방. 근데 왜 지방을 안 쓸까요? 탄수화물이 쓰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고 그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방을 쓸 일이 없어요, 별로.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지방을 쓰려면 탄수화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라는 건데 포도당은 반드시 어떤 호르몬이 필요해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이 포도당이 세포로 갈 때 절대 혼자 못 가고 이 포도당을 데리고 가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면 또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얘가 작용을 잘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에 당이 둥둥 떠다니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대사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우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인이 여러 가지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넓다는 거는 뭘까요? 배가 나온 거잖아요. 지방이 배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높다는 거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이 평소의 압력대로 하면 혈액이 쭉쭉 갈까요? 잘 못 가죠. 어떻게 해요? 꽉 눌러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압이 140에 90이면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은 뭐냐면 탄수화물 우리가 먹었는데 탄수화물이 완전히 다 에너지화되지 못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얘를 에너지로 썼는데도 남았어. 그러면은 얘를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다 저장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남아. 그렇게 해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오면 그 지방을 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방은 내장지방 형태로 복부에 저장이 되는데 얘는 유리지방산이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간으로도 가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혈중 뇌의 중성지방 농도를 높게 합니다. 자, 혈액에는 뭐가 없어야 좋죠. 그래야 순환이 잘 될 텐데 당도 있고 중성지방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HDL, 하나는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LDL이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HDL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HDL은 높아야 되고 LDL은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HDL은 몸에 많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요. 혈관에 있는 지방을 다 가져와서 간에서 분해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보다 좋은 거의 기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HDL이 적어도 여자는 50 이상, 남자는 4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이 공복 혈당. 혈당은 이제 혈액 안에 있는 당의 수치가 얼마나 되냐. 지금 피가 얼마나 끈끈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의심이 되고요. 대사증후군이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원인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심혈관, 뇌혈관 다 여기 뇌혈관이거든요. 다 뭐냐면 심장과 연관된 혈관. 뇌와 연관된 혈관. 자, 심장과 뇌는 계속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산소가 그냥 몇 초만이라도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돌면서 계속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받아와서 또 산소를 하고 또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산소를 받아와서 계속 이걸 도는데 이 혈액이 막히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심장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동맥이 있는데 그게 관상동맥이에요. 관자가 벼슬 관자래요. 제일 높은 벼슬이에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근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지만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이에요. 네. 그리고 협심증은 이게 이제 심장에서 딱 피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피가 나가는데 그 앞에 동맥이에요, 동맥.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는데 뭐가 많이 있어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장이?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피를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짜면서 보내는데 앞에 뭐가 있어서 쭉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꾹 눌러야 되죠. 그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예. 다리 밤에 잘 때 다리 이거 쥐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다 여기가 막혀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완되고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수축되고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쥐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올라와요. 부정맥 아시죠? 뛰다가 한 번 쉬고 뛰다가 한 번 쉬고 이런 부정맥이 지나서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돼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좀 그런 게 느껴지면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거나 이제 하셔야 되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뇌로 가는 동맥은 더 좁아요, 여러분. 진짜 심장에서 이 밑으로 다리, 발로 가는 면적도 넓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혈관은 한 30%고요. 심장부터 이 뇌까지 가는 혈관이 70%예요. 면적도 좁은데 여기에 70%의 혈관이 있으려니까 혈관이 폭이 어떨까요? 좁겠죠. 네, 그래서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 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여기 동맥, 여기 동맥이 경동맥이거든요. 경동맥 다 이렇게 목 잡고 쓰러지죠. 여기가 잘 안 올라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혈액에 뭔가 끼거나 혈액이 끈끈하면 순환이 안 되면서 너무나 많은 질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혈액에 뭐가 끼게 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심내혈관 질환의 증상들을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가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아지는 거.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자,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심장이 그냥 피를 보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혈관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쉬운 거는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살이 찌면 혈관이 그대로 있다가 조직이 늘어나죠.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늘어나면 원래 혈관이 늘어나면서 좁아지겠죠. 좁아지면 끝까지 내가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압을 높여야 되니까 심장이 또 꽉 누르겠죠. 그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고혈압. 자, 고혈압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약을 줘요. 혈압약을 줘요. 자, 약을 주는 이유는 원인이 뭐예요? 고혈압 때문에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고혈압은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결과지 이 고혈압이 내가 약을 먹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을 안 먹어야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인. 음식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을 고치지 않은 채로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혈압약의 가장 쉬운 원리는 심장이 이걸 꽉 누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꽉 누르지 못하게 하면 혈압은 높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피는 잘 갈까요? 잘 못 가요. 그럼 무슨 질환이 생기냐면 말초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안 가게 돼요. 특히 여기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는 혈관을 넓혀버려요, 혈압약이. 혈관을 넓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혈관을 넓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걸 계속하면 혈관은 콜라겐으로 되는데 늘었다 줄였다 해보세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혈압약을 그냥 계속 먹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혈압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고지혈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고혈압, 고지혈 다 고자잖아요. 기준보다 높다는 거예요. 뭐보다 높으면 고자를 쓰냐? 기준보다 높으면 고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LDL, HDL, 중성지방. 이게 이상 지질 혈증 중에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관한 수치 항목들인데 이거에 대한 다 기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병원에 가면은 고지혈 약을 주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LDL이에요. LDL이 150, 160이 딱 되면은 의사가 약을 권해요. 고지혈증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왜 고지혈이 많이 생겼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LDL은요. LDL은 간에 있는 지방을 가져다가 혈관에 붙이는 거거든요. 몸은 필요 없는 걸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근데 왜 이 LDL이 혈관으로 갈까요? 네, 혈관 내에서 혈관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벽이 손상됐다든지. 그러면 얘가 가서 혈관벽을 염증 연고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혈관벽은 왜 손상될까요? 혈관 내에서 유해산소가 많이 일어나거나 중성지방 같은 게 와서 혈관벽에 달라붙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거품 세포라는 게 나오면, 아무튼 이런 거는 어쨌든 그게 죽상경화라는 걸 통해서 얘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여기 혈관에는 산소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굳겠죠, 여러분. 그럼 이 혈관 벽에 기름이 딱 들러붙었어요. 자, 혈관은 콜라겐인데 혈관은 엄청 탄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혈액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지 않고 막 폭포처럼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 혈액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액량이 한 번에 확 몰리면 얘가 탄력이 좋으면 어떻게 툭 쳐줘요. 툭 쳐주고 툭 쳐주고. 내가 탄력이 없어. 딱딱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그게 동맥경화예요. 무섭죠. 그게 이제 그래서 되게 그 혈관이 너무 무서운가 봐요.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굳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혈관 터질까 봐 약을 바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보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약은 어떻게 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해요. 자,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면 HDL도 못 만들죠. LDL도 못 만들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겠지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여기 뇌의 세포의 세포막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비타민 D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을 내 몸에서 만들 수 없으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콜레스테롤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럼 그쪽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뇌 기능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 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지혈은 원인이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되는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제가 아까 했죠. 복부에 쌓인 지방이 유리지방이 돼서 혈관으로 들어가고요. 간으로도 가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혈액의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 하게 됩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냥 우리 그냥 몸을 좀 이해하는 거니까. 네. 근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모시스테인이 지금 병원에 가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에 이게 너무 많아져서 해요. 우리 몸이 대사될 때, 아까 처음에 여러분 대사될 때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의 원료죠. 얘를 분해해서 마지막 최종 산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것들로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소화 효소들이 있어요. 소화 효소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내 몸에 소화 효소가 많지 않다면 그 소화가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이유는 그 대사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자, 이 호모시스테인은 왜 생기냐면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산이 많잖아요.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는 게 있어요. 메티오닌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몸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시스테인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테인이라고 가는 중간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가려면 반드시 비타민 B6,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만약에 시스테인으로 못 가고 호모시스테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다시 메티오닌으로 보내려면 비타민 B12랑 비타민 B9, 엽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얘가 있어야 내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없으면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타민 B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또 남아. 당뇨를 해야 되는 당뇨. 지금 당뇨를 앓는 사람 몇 명일까요? 50대 이상 중에서 7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74%는 당뇨의 위험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뇨인지를 모르는 사람, 당뇨인데 34%. 네. ABN의 글리코다운 제품 설명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네. 2022년에 조사한 통계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2위부터 10위까지 가면 다 심장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런 거예요. 다 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 저는 그게 당뇨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뇨는 우리한테 뭐 암처럼 당장에 뭔가를 하는 건 아닌데 서서히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이 혈액에 계속 떠 있어요. 그럼 혈액이 어떻죠? 끈끈해지겠죠. 끈끈해지면 이 혈액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할 일을 진짜 못 하겠죠. 산소도 공급하는 거 어렵고 영양소도 공급하는 거 어렵고. 네. 그러니까 당뇨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당뇨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거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도 못 먹게 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음식이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그래서 당은 뭐죠? 당? 포도당.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에너지를 주는 진짜 좋은 성분인데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포도당은 세포로 갈 때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데려가서 세포한테 똑똑합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인슐린을 알아보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슐린 수용체가 작동을 하면 거기에 당을 싹 넣어줘요. 그러면 세포가 그 당을 받아서 이제 막 태우죠. 미토콘드리아에 태워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와. 여러분 집에 택배가 배달되는데 계속 와요. 계속 와. 집에 둘 데가 없어.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아. 안 받고 싶죠? 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세포가 인슐린한테 아는 척을 안 해요. 수용체를 건드리지 않아. 나 너 몰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거기다 당을 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이 당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혈액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혈액은 계속 돈다 그랬죠. 혈액은 계속 돌면서 폐에서 산소를 얻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버리고 또 계속 돌면서 세포한테 영양소를 주고 또 산소를 얻고 또 이 산소를 또 세포한테 다 주거든요. 다 주고 돌아다니면서 신장에다 또 노폐물을 버리고 또 깨끗해진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 순환이 계속 돼야 돼요.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폐에서 산소를 얻고 또 세포에서 또 이걸 주고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도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끈끈하니까. 네, 너무 끈끈해. 여러분 설탕물을 그 배수구에 버려보세요. 물이 쭉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막 잘 안 내려가죠. 꿀 생각해보세요. 꿀. 피가 그렇게 된다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제일 큰 원인은 너무나 고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카페 가서 또 뭐 먹죠? 빵 먹고
출출하면 또 뭐 먹어요? 네, 뭐 고구마 같은 거는 별로 죄의식 없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나면 저녁에 면 먹고, 네, 믹스 커피 마시고, 네, 또 뭐 여름에는 옥수수도 먹고 다 뭐예요 이거? 다 탄수화물. 네. 그래서 고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면 계속 이 인슐린 저항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생기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지금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되게 많은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 질환들이 생기면은 병원에서는 다 약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포가 인슐린을 다시 알아봐야 되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와야 돼요. 반가우려면 오랜만에 와야죠. 계속 오지 말고. 그게 뭐예요? 네, 공복을 길게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녁 몇 시에 드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네,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그러면 저녁 드시고 나서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드세요? 네, 그거 싫어해요. 세포가. 네, 그래서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 그리고 마지막 식사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공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세포가 인슐린을 다시 알아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자,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은 이거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질환의 원인이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상 내장은 저렇게 생겼는데 지방이 이렇게 지방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간과 근육에 넣다 못해서 네, 이제 내장 사이에 다 끼워 넣어야 돼. 아니 몸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에 넣는 거예요. 피하 지방에 다 넣는데도 남아. 어디다 넣겠어요. 더 이상 피하 지방에 넣을 수 없어. 그럼 그냥 이 장기 사이로 다 쑤셔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내장에 있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진짜 핵폭탄이 됩니다. 핵폭탄. 여기서 이제 만성염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만성염증. 그리고 이 지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리 지방이 돼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간으로도 가고 지방간이 되고 네. 혈관 내 중성지방 농도를 높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장에 지방이 많아지면요.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요. 인슐린도 저항하게 만들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렙틴 호르몬. 아 배고파. 그렐린이 배고파 하는 거고 렙틴은 그만 먹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 먹어 작동이 안 돼. 이게 렙틴 호르몬이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먹어도 이게 안 돼요. 조절이 잘 안 돼.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정말 특히 이게 복부 지방이죠, 여러분. 배를 보기가 네, 정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피하 지방은 괜찮은 건 아니지만 보기 안 좋죠, 여러분.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은 진짜 좋은 에너지원인데 지방을 쓸 일이 별로 없고 지방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지방 9kcal 내는 진짜 좋은 급원이 돼요. 근데 내장 지방은 그렇게 잘 안 쓰여요. 네. 그래서 체지방률도 높이고 체질량 지수, 복부둘레,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공복혈당을 다 높이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먹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뭘 먹고 있지? 나는 주로 어떻게 먹고 있지?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만을 일으키는 요주의 식품들인데 단순당, 정제탄수화물. 자, 이거 어디에 많을까요, 여러분? 일단 음료에 많아요, 여러분. 음료. 여러분이 카페에서 난 사이다 콜라 안 먹어. 그럼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드시는 그 많은 음료들에 다 과당이 엄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초가공식품,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얘는 장까지 안 가고요. 그냥 위에서 바로 혈당을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겠죠. 트랜스 지방, 얘는 진짜 지방이 아니에요. 가짜 지방이에요. 몸에 안 좋은 지방이라 얘는 혈액 내 염증 물질을 엄청 높이는 그런 요주의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액상과당은 과당이 액체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커피 드실 때 이렇게 시럽 액상과당인데 원료가 뭘까요? 맞아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냥 설탕이 설탕도 나쁘지만 액상과당 한 10배, 100배쯤 나빠요. 그래서 액상과당을 나는 안 먹어요. 파는 과자랑 파는 쿠키랑 파는 빵에는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값이 싸요. 네. 설탕보다 옥수수가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사탕수수 원당보다 옥수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집는 제품 중에 70%에는 다 액상과당이 들어갔을 수 있다. 나 오늘 이 강의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최종 당화산물은 고온 상태에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거. 또 이렇게 막 구워서 먹는 거 있죠? 단백질을 열에 막 가해서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 이렇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진짜 음식부터 해야 돼요. 음식부터. 지난주에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배우셨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뭘 드셔야 되죠? 내 몸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중요해요. 식이섬유. 마이크로바이옴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드는 물질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잖아요. 네. 근데 식이섬유가 없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많아도 우리 몸에 좋은 기적의 물질들, 우리 몸의 자생력을 만들어주는 천연의 약을 절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이섬유가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질환들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예요. 영양은 없어요, 걔는. 영양은 없잖아요. 영양은 없는데 진짜 우리 몸에 다른 것들을 다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일어나고 그게 질병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의 기능을 다시 높여주려면 이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영양들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진짜 영양소를 주려면 내 지금 먹는 식습관을 바꿔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끊고 몸에 식이섬유 많이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죠? 네,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이라 바로 안 바뀌어요. 이 습관이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안 좋아서 우리는 음식을 바꾸는 걸 해야 되는 시간을 좀 주면서 그 세포들에게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기능성 영양제들을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100세까지 살려면 나는 약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내 몸의 자생력을 키워야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야지 그걸 약이나 약물이나 뭐 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자생력을 높이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영양이에요, 여러분. 영양은 음식에 있고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에 대한 식습관이 좋지 않다면 이 식습관이 좋아지는 동안 진짜 영양의 힘을 좀 빌려보자. 그게 기능성 영양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영양제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내가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거 하나 먹고 싶어요. 딱 하나 먹고 싶어요. 난 2개는 못 먹겠어요. 그러면 오메가3. 네, 오메가3.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거. 중성지방은 오메가3만 없앨 수 있고요. 부정맥 제가 아까 부정맥 했죠. 혈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잘 낼 수 있게 도와주고요. 염증을 억제시키고 혈관 내피 기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게 오메가3예요. 자, 아메에서 만드는 제품들은요, 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이에요. 자,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타민 있죠? 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네. 여러분 콧물약 먹으면은 콧물약 그렇게 그렇지만 콧물 떨어질 수 있죠. 약이 원료가 뭐예요? 석유 추출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화학식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고 비타민 세상에 있는 걸 화학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세포 대신 일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포가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포 대신 일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일하게 하려면 진짜 영양을 먹어야 되죠. 뉴트라이트 제품들은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영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진짜 그 영양소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영양이라는 거.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진짜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이제 알티지 옥법도 아니고요. 아쿠아셀 세상에 없던 진짜 흡수가 너무 잘 되는 아쿠아셀 공법으로 흡수율을 높인 마린 오메가로 만들어져 있고요. 원료가 다 중요하잖아요. 정말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이 조그만 생선들 진짜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이제 알티지 옥법도 아니고요. 아쿠아셀 세상에 없던 진짜 흡수가 너무 잘 되는 아쿠아셀 공법으로 흡수율을 높인 마린 오메가로 만들어져 있고요. 원료가 다 중요하잖아요. 정말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이 조그만 생선들 있죠. 조그만 생선들에서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한 오메가3를 얻게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혈행 건강, 혈행이 잘 도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혈중의 중성지방 했잖아요. 내장 지방에서 간 거. 그걸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고, 눈 건조. 눈에도 눈에 DHA 쓰이잖아요. 요게 EPA 잘 없으면 눈 혈관이 잘 안 돌거든요. 그럼 되게 건조할 수 있고 눈이 이렇게 뻑뻑해지고 눈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도와주고 기억력 개선. 뇌에는 EPA가 쓰여요. EPA. 그 EPA를 다 해주는 거. 그래서 오메가3 너무 좋고요. 빠르게 가볼게요. 자,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코엔자임 Q10은 요 뒤에 이제 레시틴도 나올 텐데 구글에서 수석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최초의 수석 엔지니어링 이사예요. 이사. 그리고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하루에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제를 100알 먹는데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1년에 영양제로만 쓰는 돈이 13억.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영양사만 따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하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일간지 기자들이나 막 방송 기자들이 너무하다. 그래서 막 엄청 비난을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다 모인 데서 이 사람이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64세인데 4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기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겠잖아요. 뭘 먹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신처럼 먹을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4가지를 추천했어요. 첫 번째가 오메가3, 두 번째가 비타민 D, 세 번째가 코엔자임 Q10, 네 번째가 제가 요 뒤에 할 포스타티딜콜린, 레시틴이에요. 이렇게 4개를 추천했어요. 자,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계속 뛰니까. 그래서 이 심장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코엔자임 Q10이 없어져요.
나이가 드는 건 왜 이렇게 서글픈지 계속 농도가 떨어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테인을 먹으면 심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당이나 이런 이제 에너지원을 세포로 가져와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다가 넣으면 거기서 확 태워가지고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거든요. 근데 확 태울 때 세포 내에서 첫 번째 유해산소가 발생돼요. 공장에서 뭘 하니까 이제 이게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그 노폐물이 나와서 DNA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유해산소가 그 세포 내에서 첫 번째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항노화에 좋다는 거예요. 안 늙어요, 안 늙어. 아주 안 늙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돼요. 혈압을 낮춰준다는 건데 혈압은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혈관의 단면이에요. 혈관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혈관 내피와 외피 사이에 혈관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근데 우리 몸에서 이 혈관 평활근을 축소시키는 거, 이렇게 수축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NO. 얘가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혈관이 수축되죠. 여기가 수축되는 거예요. 그럼 혈관 지름이 넓어지겠죠. 그럼 혈압이 좋겠죠, 여러분. 길이 넓어지니까. 네, 근데 코엔자임 큐텐이 이 산화질소를 생성한대요. 코엔자임 큐텐을 많이 먹으면 산화질소가 많이 생겨서 이 혈관의 혈관 평활근을 확 수축시켜가지고 혈관 지름을 넓혀요. 천연의 혈압약이죠. 네,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혈압에 좋고요. 자, 다음 글리코다운이에요. 글리코다운은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공복 혈당 하나만으로 봤는데 지금은 혈당 스파이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후 혈당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가장 당뇨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혈색소잖아요. 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적혈구가 빨갛잖아요. 그 혈색소가 이 혈색소 때문에 빨간 건데 이 혈색소에 당이 혈액에 너무 많으니까 혈색소에 당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색소가 얼마나 당으로 물들었나요? 이렇게 이게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6.5%가 되면 이 사람을 당뇨라고 해요. 적혈구는 3개월이면은 죽고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당화혈색소가 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을 좀 관리하고 공복도 늘리고 먹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그렇게 한 3개월 관리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가서 혈색소, 당화혈색소 수치를 재보시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리코다운은 뭐냐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해주는 바나바 잎이라는 게 들어가요. 코로솔산이라는 게 그렇게 좋대요. 혈당을 낮춰주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추출한 천연의 바나바 잎이 여기 들어있고요. 자꾸 바나나라고 그러고 바나바 잎이에요. 그리고 멀티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여기 특히 크롬 있죠. 이 크롬이 그러니까 세포에서 인슐린을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거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를 알아보게 하는 그걸 좀 기능을 많이 해주는 그런 거고 부활효까지 들어있어서 글리코다운 드시면은 식후 혈당 이렇게 내리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갈리인데요. 마늘 좋죠, 여러분? 네, 마늘은 항암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마늘은 제일 좋은 게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마늘에는 원래 알리신이 없고 알린이라는 게 있대요. 알린. 근데 얘를 빻거나 이렇게 다지거나 하면 거기에 끈끈한 게 나오죠. 그게 알리신이래요. 그래서 마늘 그냥 먹는 것보다 그렇게 다져서 그 끈끈한 걸 만들어서 먹어야 알리신이 생기는데 알리신은 산과 열에 약해요. 그래서 마늘장아찌를 막 담그거나 막 끓여서 먹거나 그런 거는 그닥 알리신이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물론 다른 게 또 있고 좋은 성분들이 있지만 알리신의 역할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마늘 제품은 저희가 아메이에서 장용정 코팅이라고 해서 열을 그렇게 60도 이상 가하지 않고 만들어냈고 위산 지나죠. 담즙산 지나서 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위산이나 담즙산에 죽지 않게 장용정 코팅이라는 걸 해놓은 제품이에요.
자, 마늘은 여러분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항암에도 좋고요. 얘는 천연의 항생제예요. 항균, 항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있을 때도 품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아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요. 해독 효과도 있고, 얘는 탈모에도 좋고요. 사실 대장에도 좋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도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비활성화 시키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성분이에요, 마늘. 그래서 너무 내가 돈이 없다,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이거 2달분이거든요. 38,000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마늘. 여기 비타민 E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도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레시틴이에요. 레시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포스타티딜 콜린이라는 건데 얘는 자기 몸에 머리에는 물을, 다리에는 지방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수분에도 붙었다, 지방에도 붙었다, 이런 걸 인지질이라고 해요. 친수성, 물하고도 친하고 지방하고도 친한 거. 그래서 얘는 세포막으로 잘 쓰이고요. 얘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요. 어떻게 개선하냐면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딱 붙어 있잖아요. 얘가 가가지고 걔를 유화시킬 수 있어요. 혈액 내에서도 얘는 굳지 않잖아요. 물이랑 친하니까. 그리고 갔더니 그 굳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야. 내 다리엔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의 유화제예요. 아주 똑똑한 애죠. 그리고 이제 콜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머리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뇌세포 시냅스가 있으면 시냅스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달을 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시냅스 연결이 잘 안 돼. 그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콜린이 많아지면 아세틸콜린도 많이 줘요, 얘가. 그래서 시냅스의 그 신경 이게 정보 전달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두뇌 기능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치매도 좋다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먹어도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진코엠이에요. 암보다 더 무섭대요. 치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매가 12분에 1명씩 생긴다는데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요. 자, 순수한 은행잎이 치매에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뇌혈관에 이 시냅스의 연결을 막는 2가지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 얘가 침착되는 거고 하나는 타우린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네들을 없애주는 역할. 그걸 이 은행잎이 해요. 은행잎이라고 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은행잎에 반드시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게 들어있어야 돼요. 식물, 농축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은행잎이나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진코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아까 호모시스테인 했잖아요. 호모시스테인,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몰려다니는 영양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있는데 처음 그림 생각나시죠, 여러분? 처음 그림 대사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소를 뽑고 배출되는 그 모든 기관에서 사실 대사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타민이에요. 소화가 안 돼, 뭐 먹어요? 비타민 B군. 그리고 정말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9, 엽산 너무 중요하죠. 엽산. 임신에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 비타민 B12 저거 없으면 빈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12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물성 안 드시는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 안 드시는 분들은 빈혈이 올 수 있잖아요. 철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 단백질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성 건강. 여성 건강은 이제 여성이 만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또 엄청 갈리죠. 물론 그 전에도 대사 질환은 있었는데 완경을 하고 나면 이 대사 질환이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좀 막아줬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우리 몸에서 없어진 거예요. 자,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에스트로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식기에 작용하는 거, 하나는 그 밖에 모든 것에 관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알파라는 게 있고 베타라는 게 있는데 알파는 유방, 자궁, 난소에 하는 거. 그다음에 베타는 나머지 모든 거에 하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완경할 때쯤 되면 이런 그 알파에 작용하는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 기능을 다 했죠. 근데 나머지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심장 질환 위험과 골다공증. 그리고 폐경한 다음에 지방간 생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막아줬는데 그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거가 없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면 그러면 걔는 에스트로겐 알파에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지금 기능을 안 해도 되는데 에스트로겐 알파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루바블렌드, 요 루바브 뿌리 여기는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도움을 되고요. 또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나 K가 또 같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GLA 블렌드인데요. GLA 블렌드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거예요. 감마리놀렌산. 여기는 보라지 유하고 달맞이고 종자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 네, 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데 얘가 마치 호르몬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우리 몸에 많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혈중 콜레스테롤도 개선해주고 혈행 개선, 월경전 불편한 상태 그런 걸 좀 개선해줄 수 있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뭐죠 이거? 아토피 같은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밀크시슬은 남자가 먹어야 되는 거냐? 이거 맨즈팩 아니냐? 네, 완경한 이후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감염 사망률. 왜냐하면 요 나머지 요걸 다 봐주던 에스트로겐 베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 꼭 드셔야 돼요. 완경하신 분들은.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이제 여러분 다 기억이 좀 나시죠? 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사람은 건강해요. 대사는 적당히 먹고 그것들을 대사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몸에 있으면 되거든요. 혈액에 있어야 될 것들만 있고 불필요한 것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같은 건 없어야지. 그게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한 건데 여기서 대사도 망가뜨리고 혈액도 망가뜨리는 주범. 그게 뭐예요? 비만이에요. 내장지방, 비만. 그래서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자, 바디키 프로그램은 체내 독소를 비우고요. 영양소를 채워줘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대사가 안 일어나고 다 몸에 저장되니까.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늘려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숨만 쉬어도 막 대사가 돼. 에너지를 잘 태우게 돼요. 그리고 비만 원인균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에 맞게 맞춤 솔루션을 주는 게 바디키 프로그램이에요. 체지방을 떨어뜨리는 거는 바디키 마이핏, 근육을 높여주는 건 바디키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맞춤 솔루션으로 체지방 감량과 근육 증가에 맞춘 바디키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바디키에서는 몸에 있는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해독해 주면서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 원인균을 바꿀 수 있는 슬림핏 마이핏이 또 슬림핏 유산균이 우리 요 바디키 팩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바디키 프로그램은 정확히 말하면 기초 대사량 늘리는 거예요. 체지방을 줄이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거. 그래서 근육량이 빠지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영양소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기본 영양소들을 꽉꽉 채워서 하는 거고 이제 요걸 하면서 식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당 지수, 당 부하 지수라는 게 있는데 당 지수는 내가 먹은 다음 2시간 이후에 포도당이 얼마나 빨리 급격하게 흡수되냐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70 이상이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쌀밥도 높고 과자, 쿠키, 빵, 국수, 떡, 면 다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 지수가 높은데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 부하 지수는 그걸 먹을 때 한 번에 먹을 때 그 양
양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그런 게 바디케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 숨가쁘게 왔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네. 진짜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제가 오늘 비만 얘기할 때 수면 얘기는 못 했는데 잘 자야 되고요. 그래서 몸 안의 기능들을 정말 자생력 있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행복하게 그런 건강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 나